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상상치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살아온 세월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저의 사연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지방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바닷가였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직업은 어부였지만 농사도 같이 하셨어요. 아빤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엔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목소리가 들떠 계셨죠. 정혜야, 아빠 왔다. 오늘 아빠가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왔어. 오늘 저녁밥으로 아빠가 잡아온 갈치 먹으려고 하는데 구워줄까 아니면 조림으로 해줄까? 둘 다요. 아빠가 잡아온 고기 뭘 해 먹어도 다 맛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어부시다 보니까 생선을 먹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안하고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름엔 안하고회를 많이 먹었는데 뼈가 살짝 있어서 씹는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직접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는 기분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혜야, 아, 해봐. 아, 너무 맛있다. 아빠, 나만 주지 말고 엄마도 줘야죠. 엄마, 얼른 아 해봐요. 얼른요. 엄마 아빠 모두 성격이 다정하셔서 저희 가족은 늘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저희 지역에선 표고버섯도 유명했는데 엄만 특히 이 표고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잘하셨답니다. 저희 집엔 할아버지 때부터 소를 많이 나뉘고 한 9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혜야, 오늘 아무래도 아기 송아지가 태어날 것 같아. 우리 정혜가 송아지 이름 좀 지어줄래? 송아지 이름이요? 뭘로 하면 좋을까? 아, 그럼 하루로 할래요. 하루. 뭐? 왜 이름이 하루야?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라고요. 우리 집에서 태어난 송아지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죠. 아이고, 우리 정혜가 마음씨가 참 예쁘네. 그래, 송아지 태어나면 앞으로 하루라고 불러주자. 아빤 항상 제 눈높이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집에서 아빠랑 같이 공기놀이를 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살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아빠랑 저녁에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정혜야,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전 수의사요. 수의사? 아니, 왜 의사도 아니고 수의사야? 우리 집에 소랑 개도 있고 닭도 키우잖아요. 걔네들이 아프면 제가 치료해주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럼 아빠가 우리 정혜 수의사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아빠가 고기 더 많이 잡아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줄게. 그날 저는 아빠랑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내일 학교 가려면 얼른 자라고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어요. 그날 자면서 수의사가 되어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집안이 소란스러워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엄마가 막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달려가 보니 가만히 누워 계신 아빠의 몸을 엄마가 막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보, 일어나봐. 제발 숨 좀 쉬어보라고. 제발.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비명 횡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이 생겨난 거래요. 저희 아빠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진 아픈 데도 없이 멀쩡하시던 분이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너무나 큰 충격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이 젊은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단 말이냐.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얼른. 저도 아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신 걸 보고 충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저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의 관을 산소에 묻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아빠를 보내고 싶지 않아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흙 뿌리지 말아요. 우리 아빠 다시 돌려달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빤 조용히 땅속에 자리를 잡으셨고 저희 가족은 한동안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 우리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읍내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침 읍내에 살고 있던 고모가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날 고모가 집에 찾아와 할머니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시장에서 올케 언니를 봤는데 좀 수상하더라. 아니 시장에 왔으면 물건만 사고 가면 되는데 어떤 남자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올케 언니가 벌써부터 우리 오빠를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아날 생각인가 봐. 뭐야? 애미 너 지금 이 말이 사실이냐? 지금 네 남편 죽은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워?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야채가게 사장님이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보셔서 잠깐 대화한 것뿐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다른 남자랑 새 살림 차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휴, 지 남편도 죽이더니 이제 나에 대놓고 바람까지 피우려고 하네.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산다. 못 살아.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면서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옛날 집이라 뒷마당의 수도가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했는데 고무장갑 쓰면 깨끗하게 안 된다면서 고무장갑까지 못 쓰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트집을 잡으셨어요. 애미 너, 내가 먼지 않도록 빡빡 쓸고 닦으라고 했지? 아유, 예전엔 일 잘하고 싹싹한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영 형편없구나. 지 남편 잡아먹었으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작은 아빠들도 저희 엄마만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생신 땐 엄마가 혼자서 생신상을 다 차렸는데 엄마가 뒤늦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작은 아빠들이 자꾸 이것저것 시키면서 엄마를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고모도 저희 엄마 보고 음식하면서 많이 집어먹었을 테니까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며 계속 못 앉게 하더군요. 그러자 엄만 진짜로 배가 안 고프다며 부엌에 가서 혼자 뒷정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밥 다 치우고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드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엄만 진짜로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니라 계속 눈치를 주는 가족들 때문에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명절 때였는데 고모가 집에 와선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올케 언니, 왜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오빠도 이제 세상 떠나고 없는데 도대체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님 재산을 노리긴 뭘 노려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쭉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딜 나가느냐고요. 우리 오빠 없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정엔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올케 언니 나가요. 가서 평소처럼 남자들이나 실컷 만나고 다니라고요. 뭐라고요? 아가씨, 도대체 왜 이래요?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저를 왜 못 살게 구냐고요. 저 요즘에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긴 무슨. 올케 언니, 지금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올케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소문 쫙 퍼졌어요. 설마 우리 오빠도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참다 고모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지금 네 올케 언니한테 무슨 짓이야? 왜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입을 나불거려? 네 올케 언니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있어? 참나? 아빠 내 편을 들어야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아빠 설마 벌써 올케 언니한테 넘어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엄마 편을 드는 건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엄마가 밤마다 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엄마가 서럽게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정혜야, 엄마 너무 힘들다. 널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데 너무 힘에 부치는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저는 그날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같이 울었답니다.
저희 엄마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가족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쯤 됐을 때 엄마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리셨는지 몸이 많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또 엄마가 아픈 건 신경 쓰지도 않고 아침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정혜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 너한테도 해가 되는 것 같아. 괜히 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분란만 생기고 항상 웃어야 할 네가 이 엄마 때문에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정말 아팠단다. 엄마가 떠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잘 돌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랑도 잘 지내야 돼. 우리 정혜 씩씩하니까 잘할 수 있지? 엄만 네가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엄마가 떠나자 저희 집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다 들리게 엄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뭐 이런 나쁜 삐리리가 다 있어? 천벌받아 지옥에 떨어진 나쁜 삐리리 같으니라고. 거봐, 내가 올케언니 완전 여우가 따로 없다고 했지? 결국엔 남자가 좋아서 자식까지 버리고 간 거라니까. 사실 할머니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도 잘해주고 엄마한테도 잘해줬었는데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 하도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속아서 그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워낙 예뻐하시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이 엄마한테 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엄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정말 지옥이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걸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 많으니 아마 모르는 것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맨날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혹시라도 엄마가 내릴까봐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갔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돌려줘요. 다시 나랑 같이 살게 해달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와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정혜야, 엄만 지금 아주 먼 곳에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울지 말고 해랩이랑 웃으면서 지내자꾸나. 어? 얼른 뚝 해봐, 뚝.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다가 깨어나기 일쑤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우울했어요. 엄마가 절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퍼주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엔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 갈 돈도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3살 때 할머니가 위독해지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정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해버렸어.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뭐가 미안한데요? 네 엄마가 그렇게 쪽지 한 장 놔두고 떠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너희 엄마를 오해하고 구박하다가 결국엔 쫓아내버린 거라고. 엄마와 생이별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 네가 엄마를 찾으며 올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팠단다. 이 헬미가 죽을 때가 돼서야 너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혜야. 할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선 얼마 안 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엄마를 괴롭힌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랑은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저는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무조건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 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다달이 15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10년 정도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목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문득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제 20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제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모아놨던 돈으로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국내 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다니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까진 제가 결혼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공장일 대신 새로운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며 일을 배우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즘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잘만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 제 적성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저보다 3살 많은 직장 상사가 대기업에 다니는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저랑 대화를 하는데 물컵을 잡은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사실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일할 때도 이렇게까지 긴장 안 하는데 오늘따라 머릿속이 새하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지금까지 연애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봤다고 하더군요. 이 나이에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순수한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께서 제 사정을 알고 위로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그동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될 거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봐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35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를 위해 썼던 돈을 제외하니까 제 수중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돈에 남편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나머진 남편 돈으로 해서 3억 2천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 생일 때 회사에 꽃다발도 보내줬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들이 그걸 보고 남편 잘 만났다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했을 땐 시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모는 손뼉까지 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세아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보거라. 내가 당장 마트에서 재료 사다가 만들어주마. 그렇게 저는 예쁜 딸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는데 시누이들이 남편을 너무 심하게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 예쁨이 지나치다 보니 저한테 불똥이 튀더군요. 한 번은 시모 생신이라서 모였는데 큰 시누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야? 재상이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올케, 설마 우리 재상이 굶기는 거 아니야? 애 낳았다는 핑계로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지? 요즘에 젊은 여자들 중에선 우리 재상이처럼 잘 나가는 대기업 남자 물어서 피 쪽쪽 빨아먹는 여자들이 있다던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거예요. 운동하면 건강해 보여야지. 왜 볼이 이렇게 홀쭉해? 저번에 내가 재상이한테 전화해보니까 밤에 혼자 라면 먹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재상이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먹고 자랐는데 라면이 뭐야, 라면이. 형님, 저희 남편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는 거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제가 밤늦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끓여 먹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일부러 밥 대신 라면을 먹이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예전에 저희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 저희 엄마를 이간질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애를 낳고 처음으로 예쁜 옷을 사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옷도 아니었고 그냥 단정한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작은 시누이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옳게. 애 엄마가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지? 요즘 애 엄마들도 바람 많이 피운다던데.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예쁘기만 하고만 왜 그래? 맨날 목 늘어진 티셔츠만 입는 것보단 깔끔하게 입으면 더 좋은 거지. 엄마, 며느리라고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의심부터 해야 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 거짓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한다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괜히 생사람 잡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작은 신우는 또 괜히 찔리니까 저런다면서 저를 아예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뒤늦게 온 큰 신우가 오자마자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재상이 결혼하니까 마누라랑 애까지 데리고 집에 오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들어가서 잠이나 좀 자지 왜 이러고 있어. 옳게 남편이 고생했으면 팔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해야지. 왜 그런 센스가 없나 몰라. 형님, 그이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저도 고생했어요. 저 지금 애 업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애 보랴 음식하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데요. 뭘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건 엄마들 다 하는 거야. 너보단 우리 재상이가 더 고생이지. 재상이 쟨 어릴 때부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컸는데 올케랑 한별이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등골이 휘어지겠어. 그러자 남편은 옳다구나 하고 방에 들어가면서 이러더군요. 큰 누나가 자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자야지. 아우, 운전을 많이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네. 여보, 나 푹 쉬고 있을 테니까 누나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세상에나 결혼 전엔 듬직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누나들 말에 꿈뻑 죽는 인간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편 손을 잡아 끌고 억지로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하도 저를 이간질하니까 이제는 시모까지 절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시댁이 형편이 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도 애 키우느라 쪼들리니까 나중에 드리겠다고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시모가 저한테 대뜸 이러더라고요. 너 혹시 정말로 남자 만나느라 돈 없는 거 아니냐? 저번에 우리 딸들이 너 의심했을 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 그런다. 너 도대체 우리 재상이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님,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요, 우리 한별이 돌보느라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해요. 어머님도 애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저희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다고요. 저는 하도 저를 이간질하는 시누이들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보, 도대체 형님들은 왜 그러시는 거야? 자꾸 내가 당신을 굶긴다느니, 당신 고생하는 것도 모른다느니, 무슨 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시잖아. 누나들이 우리보다 몇 년을 더 살았잖아. 다 경험해서 우러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새겨들으면 안 돼? 솔직히 나 집에서 맨날 왕자 대접 받으면서 살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머슴이 된 것 같아. 우리 누나들 눈에도 그게 다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머슴? 내가 무슨 당신한테 일을 부려먹기를 했어. 아니면 막말하고 하대하기를 했어? 우리 가족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그걸 굳이 머슴이라고 표현해야겠어? 그럼 난 뭔데? 나도 그럼 애 키우는 노비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애도 아니고 이제 가장이 됐으면 어른스러워질 생각을 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누이들 때문에 남편과 싸웠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도 가족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심한 스타일이라 저 혼자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게 참 서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저희 딸이 돌도 안 지났을 때 여태까지 있던 모든 일들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애를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야, 돈 내놔. 안재상.
빌려간 돈 당장 갚으라고. 현관 밖에서 들린 이름은 바로 저희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남편한테 바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다 실토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에이씨, 나도 몰라. 투자하면 돈을 왕창 불려준다고 하길래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써서 투자했는데 그 형님이 내 돈을 들고 날라버렸단 말이야.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지인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아파트가 저랑 공동 명의였는데 저 몰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금융권에선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파트는 우리 공동재산인데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어떡해? 사채 쓴 건 또 어떻게 갚을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도 전화해 지금의 사태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큰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술 먹고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시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이 돈 다 날렸어요. 이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아놓고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요. 사채업자까지 집에 찾아오는 판이라고요. 이제 저 어떡해요? 우리 한별이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솔직히 시모가 본인 아들 일이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살다 보면 사고 한 번씩 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 난리야? 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네 남편 쥐잡듯이 잡고 사는 거야? 네가 감히 내 아들 길을 죽여놓고 있는 거냐고? 어머님, 지금 저 인간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 저 인간이 다 날려버렸다고요. 게다가 이 어린 것까지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 편만 들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아들 편을 들지 누구 편을 들어? 내가 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기죽이면서 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가족 하나 없이 고아 같은 걸 결혼한답시고 데리고 왔길래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서 며느리 삼았더니 이제 나의 시엠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아라고요? 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게 아니라 불쌍한 애한테 적선 한번 해준 거였나 보죠? 그래서 형님들이 그렇게 없는 말 지어내가면서 절 이간질시킬 때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신 거였어요? 애초에 절 마음속으로 무시했으니까 그 말을 다 믿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큰 신우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치더군요.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어른에 대한 예의도 몰라?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사고를 치더라도 감사 줄 줄 알아야지. 어디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냐고. 뭐라고요? 그럼 형님도 아주버님이 형님 몰래 집도 날리고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만들어도 남편이니까 이해하시겠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실컷 하세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저요, 솔직히 여태까지 형님들이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간질시킨 거 진짜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기분 나쁠 일도 없겠네요. 제가 형님들이랑 안 보고 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참나, 올케가 우리 재상이랑 사는 이상 우리랑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재상이 가족들을 엄청 끔찍이 생각하는 애야. 올케가 우리랑 안 보고 싶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 있다고. 그건 제가 저 인간이랑 계속 같이 살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 그런 거 다 참고 살 만큼 바보 아니거든요. 형님들이 저 이간질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날려버린 인간하고 제가 왜 같이 살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주방에서 찬물을 한 그릇 떠서 소파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으, 왜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찬물을 붓고 난리야? 뭐야? 엄마랑 큰 누난 여기 왜 왔어? 야, 안재상, 넌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 너 지금 내 말 똑바로 들어. 넌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너같이 마마보이에 누나보이에 돈까지 함부로 쓰는 망나니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괜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랑 누나들이랑 같이 살아. 알았어?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끝.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해. 그리고 당신들도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요. 이젠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도 못한 원수니까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인간들을 다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사고를 쳤어도 평소 행동이 괜찮았다면 한 번은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계속 저를 이간질하지, 시모도 저한테 구박하지, 남편도 자기 가족들 편만 들면서 망나니 짓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출을 혼자 갚기 싫어서 그랬는지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양육비랑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까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내일처럼 도와주신 덕분에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매달 60만 원을 판결받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제가 집을 살 때 썼던 1억 5천만 원을 전부 다 청구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5천만 원도 위자료 치곤 많이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은 판결을 무시하고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에이씨, 돈이 없다니까 뭘 자꾸 돈을 달래? 나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대출 받은 거 많아서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벼룩의 간을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돈을 어떻게 달라는 거야? 저는 처음엔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 그 돈으로 저희 딸이랑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막막하더군요. 수중에 가진 돈으론 그나마 갈 곳이 쪽방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쪽방촌의 환경은 생각보다 더 열악하더군요. 한여름인데 에어컨도 없어서 중고 선풍기를 하나 구해서 트는데 땀이 뻘뻘 나고 너무 더워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게다가 벌레는 또 어찌나 많은지 벌레를 잡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희 딸이 벌레에 물려 연약한 살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저희 딸 이유식 만들고 남은 짜투리 채소들에 된장을 찍어서 대충 밥을 먹었어요. 딸이 너무 어리다 보니 일을 나갈 수도 없어서 아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밤에는 술 취해서 고성방가하는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고 가끔씩 취객의 문을 쾅쾅 두드릴 때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딸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떨어져가고 월세랑 기저귀 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애를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택배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보니 사람은 없고 큰 상자가 하나 있더군요. 그런데 어디 택배인지 써있지도 않고 송장도 없는 게 좀 이상했어요. 혹시 몰라서 집에 가져와 뜯어보니 그 안에 큰 가방이 들어있었는데 가방을 열어본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자그마치 현금 2억 원과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그쪽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걸 받아주세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이 돈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저는 이 큰 돈을 도대체 누가 두고 갔는지 전혀 짐작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 돈이면 우리 딸이랑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낸지 몰라도 그냥 가져버릴까 하는 욕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이 택배가 잘못 온 거라면 진짜로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혹시나 범죄에 연루된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 끝에 그 돈을 경찰에 갖다 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들도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경찰이 이름과 연락처 적어놓고 가라길래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돈은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일주일 전에 맡기고 가신 택배 주인분을 찾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주인분께서 김정혜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택배 주인이 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의아한 마음으로 애를 안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택배 주인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건 바로 그 옛날 저를 놔두고 떠났던 저희 엄마였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많이 늙어 계셨지만 그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엄마, 이거 엄마였어요? 우리 집 앞에 이 택배를 놓고 간 게 바로 엄마였냐고요?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엄마, 우리 집까지 찾아왔으면 내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왜 그냥 간 건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엄만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엄마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갑시다. 여기서 이러면 경찰분들한테도 죄송하니까 밖에서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랑 그 아저씨와 함께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엄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정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이 엄마 원망 많이 했지? 엄마 너무 미워하고 그랬지?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나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맨날 대문 앞에서 버스 지나갈 때마다 엄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빠도 세상 떠나고 엄마까지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요. 엄만 나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랑 잘 지내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싫었어요. 엄마를 괴롭힌 고모랑 작은 아빠들이 너무 싫었다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내 시댁 식구들이 너무 싫어서 도망 나온 거나 마찬가지란다. 싫어서 도망갈 거면 나도 데려갔어야지. 왜 엄마 혼자만 가버리는데요? 왜 나만 두고 가버렸냐고요? 미안하다, 정혜야. 하지만 엄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엄마한테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데 어린 널 데리고 나갔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나 고생하는 건 아무 상관없었지만 너한테까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도 네가 할머니 밑에서 크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괜히 내가 거기 오래 있으면 나 때문에 너까지 미움 살까 봐 그냥 나 혼자 빠져주기로 한 거야. 그래도 어찌됐든 엄마인 내가 널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지. 내가 그렇게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 줄 아니? 그런데 내가 네 앞에 나타나면 괜히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네 마음을 휘젓게 될까 봐. 그리고 네가 날 원망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봐 차마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어.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깨까지 들썩이며 펑펑 우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엄만 그렇게 절 떠나신 이후에 엄청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릴 땐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저도 결혼을 해보니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저 고생하게 하는 건 싫으셔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를 놓고 가셨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엄만 그렇게 절 떠나고 힘들게 사시다
5년 후에 지금의 아저씨를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도 한 명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만 제 주민번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저씨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고 나서도 계속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간간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엔 사람 찾는 것도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었나 봐요. 엄마, 그럼 택배 기사인 척하고 우리 집 문 두드린 것도 엄마였어요? 나한테 이 돈 전해주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이혼하고 쪽방촌에 들어가서 힘들게 사는 것 같길래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단다. 솔직히 네 앞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이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아서 도저히 널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줄 줄은 몰랐구나. 도대체 그 돈을 왜 안 쓰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저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한테 잘못 온 택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엄마가 갖다 준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엄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를 그리워하셨지만 저를 버리고 갔다는 죄책감에 용기가 없어서 저를 찾아오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젠 자식을 낳아보니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사실 이 사람이 나랑 살면서도 항상 정혜실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정혜씨 앞에 나타나면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 때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정도로 끝나선 안 될 것 같아. 둘이 떨어진 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엄마랑 딸인데도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이 사람 딸이니까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러자 엄마도 처음 듣는 내용인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물으시더군요. 여보, 정말로 그래도 돼요? 나 우리 정혜랑 같이 살아도 돼? 당연하지. 당신 그동안 정혜 보고 싶어서 나 몰래 많이 울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미니한테도 미리 다 얘기해놨어. 미니도 언니가 생긴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희 엄만 24살 때 절 낳아서 절 떠나셨을 땐 35살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를 만나 40살 때 딸을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한테 15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 갑자기 아저씨가 같이 살자고 하시고 여동생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엄만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우리랑 같이 가자.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앞으로 너랑 우리 손녀딸한테 다 해줄게.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 나 이런 날은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꿈만 같아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살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절 찾아왔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살고 있던 쪽방촌 집을 정리하고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만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우리 정혜 어릴 때 모습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이 동그란 눈도 똑같고 앵두 같은 입술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완전히 똑같네. 엄마도 참 당연히 내 딸이니까 나랑 똑같죠. 나도 엄마 딸이라서 엄마랑 얼굴이 붕어빵이잖아요. 엄만 그동안 저에게 못해줬던 걸 해주시겠다며 반찬 하나하나까지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시려고 했어요.
정혜야, 너 아직도 된장찌개 좋아하니? 엄마가 너 어렸을 때 표고버섯 넣고 된장찌개 많이 끓여줬었는데. 저는 그날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또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이렇게 다시 먹어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새로 생긴 20대 중반의 여동생도 저를 너무 잘 따랐어요. 언니, 저랑 오늘 백화점 가요. 그래도 내가 이모인데 우리 한별이 예쁜 옷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가서 한별이 옷도 사고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네? 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든든했던 건 바로 새아빠였습니다. 새아빤 제 전 남편이 위자료랑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걸 아시고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새아빠가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돼 전 남편한테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새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놈 회사까지 찾아가서 아주 혼쭐을 내줬다. 정혜 너 내 인상 무서운 거 알지? 내가 그놈한테 가서 당장 돈 안 내놓으면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어. 하도 돈 없다고 발뺌하길래 퇴직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도 알려주고 왔다. 앞으로 그놈이 한 번이라도 양육비 안 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시 가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알았지? 저는 제 일에 그렇게 나서주시는 새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외톨이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이 생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아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제 옆에서 절 챙겨주시고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제 사연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새아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새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그동안 아빠가 절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저씨라고 불렀던 거 죄송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오갈 데 없이 고생하시던 우리 엄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전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던 절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쁘고 소중한 여동생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앞으로 우리 한별이 키우면서 엄마랑 아빠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화목하게 잘 살아봐요. 아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빠의 큰딸 정혜올림.